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시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네 가지 중요 요소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 운용, 유지보수하는 이 전체의 생명 주기에서 이 네 가지 요소로 뽑자면 방법과 도구, 절차, 사람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는 프로세스, 인력, 인프라 기술이고요. 네 가지 중요 요소로는 방법, 도구, 절차, 사람입니다. 아까 프로세스, 사람, 그리고 인프라였죠. 인프라 테크놀로지. 방법과 도구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방법은 프로젝트의 계획과 수립, 추정,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분석,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계열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료 구조, 알고리즘,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 그리고 테스팅 방법론, 그리고 유지보수하는 방법,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죠, 기술. 우리 컴퓨터 공학 계열에서는 이 전공의 이론 과목들이죠, 이론 과목들. 그리고 도구는 이 이론 과목들을 공부하다가 보면 이렇게 접하게 되는 도구들입니다.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할 프로그램의 어떤 자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파일에다가 저장해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그런 클라우드에 저장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의 방법이고요. 결정하고 나면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도구로 아마존의 AWS를 쓴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MS SQL을 쓴다, 그런 도구들, 프로그램들을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이 방법을 수행할 것인지 정하는 두 번째 도구가 있고요. 절차는 이 방법은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리고 도구로는 AWS를 쓴다. 그러면 이 방법과 도구를 명세해야 됩니다. 명세. 그러니까 문서화해야 되죠. 문서화해서 이걸 다시 평가하기도 하고요. 내가 처음에 했던 방법과 도구를 그대로 해서 했더니 반응 시간이 3초가 나왔다. 우리 게시판에 이렇게 조회 누르면 3초 걸리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이 평가까지 포함하는 것이 절차이고요. 그리고 사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어쨌건 그냥 뚝딱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어떤 절차를 구현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하냐, 그런 것까지도 소프트웨어 공학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유지 보수까지라고 했는데, 이 단계 하나 한 단계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일단 타당성 검토가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맞냐? 이거 개발했을 때 카카오톡이라는 이 메신저가 이미 있는데 내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맞냐? 타당성 검토를 하고, 타당성 검토가 통과돼서 이거 개발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실제 이제 개발 계획.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어떤 사람을 얼마만큼 투입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개발을 하고, 부서에서 개발을 못한다면 외주 업체에 맡겨서 개발을 할 거다라는 계획, 그리고 일정,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요구사항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요구사항 분석은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 것이냐.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 여러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경우도 게임의 어떤 타당성 검토, 시장에 대한 분석, 이런 게임을 만들면
충분히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매출은 얼마냐? 그러면 개발 계획을 짭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매출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1년 만에 개발을 해야 된다. 3년 만에 개발을 해야 된다. 개발 계획을 짜고 그다음부터 실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한 요구사항 분석. 그럼 요구사항, 어떤 요구사항이 있냐? 게임에 필요한 맵은 어느 정도 그 규모의 크기가 되어야 하냐? 아니면 플레이 타임은 어느 정도로 설계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사항,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 목표치죠. 목표치를 정하고 나서 설계, 실제 이 아키텍처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덩어리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 덩어리들을 설계한 다음에 각 개발자들한테 구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면 이 구현 단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 산업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 하면 구현보다도 이 앞으로의 과정, 이 뒤의 과정들도 생각보다 큰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됩니다. 구현이 다 되고 나면 우리 뭐 게임들도 다 베타 테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테스트. 그래서 내가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했었던 그 기능들이 그대로 잘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우리 뭐 다 테스트하고 나면 이제 정식 오픈을 하죠. 그래서 운용, 일반 사용자들이 내가 처음에 이 타당성 검토를 했던 그 유저들한테 소프트웨어들을 주게 되고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이런 유지보수 활동, 이런 형태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를 잘 설계를 해야지 프로젝트의 비용 산정, 결국 회사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개발하고 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 이거 산정이 아주 중요하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일정에 맞는 계획과 골격, 그리고 뭐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그 소프트웨어 위기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문제가 많아서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게 사람이 없거나 사람이 교체되거나 비전공자들도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니까 용어의 표준화, 그래서 주석 같은 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들으면 주석을 잘 써라라고 하는 게 우리 소프트웨어 이 공학 자체가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이 자꾸 바뀌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맡겨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용어 표준화, 주석 이런 것들을 매뉴얼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관리의 일환의 내용이 되겠죠. 자, 크게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를 이렇게 타당성 검토부터 유지 보수라고 했는데요. 자, 초기에 이런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선정하는 이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위기 시점부터 이렇게 발전해 나간 이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폭포수 모델이 있어요. 폭포수 모델은 뭐냐면 말 그대로 폭포처럼 폭포로 떨어진 물은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 오케이 사인 나면 그대로 가지고 설계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분석 단계에서 뭐 잘못이 있건 상관없이 일단 설계 단계는 이 다음 단계에 이 개발 단계로 넘겨주기 위한 설계 과정을 끝내게 되고 설계가 단계가 끝나고 나면 개발 단계, 개발 단계가 끝내고 나면 테스트. 그래서 각 어떤 팀별로 역할도 분명하고 이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 자체가 어디 단계까지 갔는지 파악하기도 좀 편한 그런 관리가 편한 빠르게 여러 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이 노력이 좀 아깝다. 좀
아끼고 싶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 요구 분석 이 단계가 아주 중요하고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뒤에 나머지 모델들에서도 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분석 부분이 아무래도 좀 중요해지고, 실제 소프트웨어 쪽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알겠지만 이 요구사항 분석이나 기획, 설계하는 개발자들이 훨씬 더 고급의 개발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분석 설계가 돼야 개발 단계에서 길을 잃지 않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모델로는 이제 프로토타입 모델인데, 프로토타입은 이 한 번에 이 개발까지 다 가는 게 아니라 요구 분석에서 설계 단계까지 간 다음에 이 설계 단계를 가지고 프로토타입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다음에 이걸 평가해서 정상적이다. 이거 요구사항 분석 그대로 다 반영된 것 같으니까 개발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개발로 넘어가고, 만약 이 평가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다시 요구사항 분석해서 프로토타입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포수 모델로 따지면 요 설계 단계 뒤에 한 개의 과정이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설계 단계 뒤에서 통과가 되면 개발 단계로, 통과가 되지 못하면 다시 분석 단계로 가는 이런 프로토타입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나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위험성, 그리고 이 변경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한 다음에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다시 또 계획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어떤 수요 분석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 수요 분석에 대한, 요구 분석에 대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또 개발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때 이 나선형 모델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뭐 게임 같은 거 디아블로 1, 디아블로 2, 디아블로 3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가 한 번 개발을 했다가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다음 버전 개발을 하고, 또 고객의 반응을 보고 다음 버전의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버전을 올려가면서 1버전, 2버전, 3버전, 4버전 이런 형태의 개발을 나선형 모델이라 하고요. 그리고 또 반복적 모델 같은 경우는 증분 형태로 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 대상이 있을 때 분석, 설계, 개발을 하는데 이때의 분석팀이 한 번 더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맨 처음에 했었던 분석보다 두 번째 한 분석이, 물론 개발이 다 되어서 피드백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또 다른 분석을 하고, 실시간으로 어떤 시장의 방향, 갑자기 내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뭐 RPG 게임이 인기 있을 것 같아서 RPG 게임을 분석해서 설계 개발 단계로 넘겼는데, 다시 또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뭐 레이싱 게임이 더 인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분석 단계에서 레이싱 게임을 또 주요 분석을 해서 설계 개발 단계로 넘기고, 또 분석을 해서 설계 개발 단계로 넘기는, 이렇게 병행 개발로 인해서 일정이 단축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분석팀은 분석만 계속하고 설계팀은 설계만 계속하고 개발팀은 개발만 계속해야겠죠. 그럼 이 세 개의 팀이 거의 완전 풀로 돌아가니까 그만큼의 관리 비용, 인건비가 많이 들게 되겠죠. 그 대신에 어, 많은 프로그램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반복적, 그러니까 증분을 해서 여러 개 개발을 하는 이런 형태의 개발 모델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모델의 앞에서 봤던 것들은 이제 큰 형태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상세의 모델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V 모델이 있는데요. V 모델은 이 명세서를 만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분석한 사람이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 시스템 명세서를 만든 사람이 시스템 테스트를 마지막에 하고요.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은 시스템 설계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고, 단위 설계한 사람은 단위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러면 개발자는 개발하고 나서 단위 설계자한테 단위 테스트 검증을 받고, 또 통합 테스트, 시스템 설계자한테 통합 테스트 검증을 받고, 또 개발한 걸 합쳐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시스템 요구 명세서 작성자한테 시스템 테스트를 받고 인수 테스트를 받는, 이런 이 요구사항 단계마다 그 단계자들한테 검수받아서 테스트 받아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V형 모델이 있고요. 뭐 간단하죠. 이 명세를 준 사람한테 검수를 받는 겁니다. 명세를 준 사람한테 검수를 받는 거고요. 요구사항 자체가 아주 명확하게 요 단계의 어떤 설계자가 아주 완벽할 때 사용하면 좋은 개발 방법론이고요. VP 모델은 중간에 V 모델 with 프로토타이핑입니다. 프로토타입은 아까 간단하게 했던 것처럼 요구사항 분석하고 프로토타입 개발한 다음에 평가 단계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요구사항 분석이나 다시 프로토타입 개발로 와서 또 평가하고, 평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구현과 인수를 하는 V 모델의 P. V 모델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중간에 프로토타입 하나 만들어보고 안 되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또 내려왔다가 프로토타입이 통과되면 그때 상세 코드 구현까지 가고 다시 V 모델처럼 각 단계별로 테스트를 하는 VP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증적 모델은 아까 봤던 반복적 모델이랑 비슷한 형태인데, 개발 시스템을 빠르게, 아주 빠르게 지금 모든 개발자들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야 할 때 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이 점증적 모델이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들을 여러 개로 쪼갭니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6개, 6등분해서 첫 번째 증분 6분의 1을 설계하고 구현 단계로 넘기고, 또 6분의 1을 요 설계를 기반해서 나머지 요 설계는 이 둘이 붙어야 되니까 둘이 잘 연결되도록 두 번째 중분을 설계하고 구현으로 넘기고, 또 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구현으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이 예시로는 이제 6등분으로 돼 있는데 다양한 등분을 통해서 빠르게 시스템 개발을, 전 자원을 동원해서 개발을 할 때 이런 형태의 개발을 하게 되고요. 뭐 용어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진화 모델이라고 되면 진화 모델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소프트웨어들의 그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을 해서 간단한 동작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운영 단계로 넘기고, 운영 도중에 발생하는 피드백과 우리가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했었던 두 번째 요구사항을 넣어서 또 분석, 설계, 구현, 설치, 운영. 뭐 우리가 아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단순한 메신저 기능이었죠. 그래서 사실 처음 요구사항 분석에는, 카카오톡 내부의 요구사항 분석에는 지금의 우리가 쓰는 것처럼 뭐 보이스톡도 되고 기프티콘, 이모티콘 시스템 이런 걸 다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점이 중요하다 보니까 진화 모델을 선택을 해서 처음에 분석, 설계, 구현, 운영을 단순한 메신저 기능만 먼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단계에서 필요한 사용자들이 주는 피드백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다음 단계로 개발하려고 했던 기능들도 합쳐서 두 번째 버전을 내는 거죠. 또 마찬가지 피드백을 가지고 세 번째 기능, 네 번째 기능, 이렇게 점점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가면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이 진화 모델의 이 생명주기 모델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고요.
자, 우리는 이 생명 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명 주기 관리를 할지 결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전체의 전반적인 어떤 구조를 알고 있다면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앞 단계에서 요구사항 분석, 설계 이렇게 해서 우리 개발자한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해라 라고 줬다고 해서 바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 설계자는 이렇게 모나리자 그림을 다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나리자 그림을 단계별로 자, 1단계로 이만큼 그리고 2단계로 이만큼 그리고 3단계로 이만큼 그리고 4단계로 이만큼 그려서 5단계로 최종 모나리자 그림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부 다 이렇게 완벽하게. 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매핑 여기서 이제 예제로 이 유저 스토리 매핑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런 스텝으로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뒤에 산이 있고 어떤 여자가 앞에 앉아 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림이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아, 그런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산은 큰 산 하나만 있다. 수정해라. 이렇게 밑그림에도 맞춰주고 그 맞춘 밑그림에 채색을 조금씩 채색을 해가면서 수정을 해가면서 우리가 요구사항 분석에서 설계했던 이 프로그램, 그림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단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또 필요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시에서 얘기하는 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구조적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 객체 지향 방법론, 그다음에 CBD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 방법론은 기존의 비즈니스 로직,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들을 컴퓨터로 옮기는 것이 초창기에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업무 단위의 이 방법론으로서 이 업무들을 추상화, 구조화해서 하나하나의 이 함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재학 증명서를 떼고 싶다라고 해서 학교 이제 본관에 방문을 하게 되면 해야 하는 절차들이 순서대로 있잖아요. 뭐 어디 찾아가서 내 신분증이랑 학번을 이야기하고 요청을 하면 프린트를 받아서 학교 직인 도장을 찍어서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업무 활동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그 문장을 구조적으로 어, 프로그래밍 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소프트웨어 개발의 아주 단순한 구조적 방법론이고 정보공학 방법론은 이 데이터 기반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재학 증명서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 이 내가 재학하고 있다라는 정보는 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학교의 학생 관리 서버, 학생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는데 읽으려면 누가 읽을 수 있는가? 뭐 학생 지원처 누구누구 급 이상의 직원이 읽을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읽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어,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 관리한 읽은 데이터들을 누구까지가 쓸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데이터를 기점으로 업무 구조적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어떤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가 중심이었다면 정보공학은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데 누구한테 전달되냐에 중심을 두고 이 개발 방법을 하나씩 단계별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고요. 객체 지향 방법론은 이제 객체라는 게 들어오는데 이 객체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재학 증명서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 학생이라는 객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 학생이라는 객체는 지금은 재학증명서를 떼고 싶은데 그럼 학생이라는 객체가 원래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 그러면 얘가 필요로 하는 이 기능들은 누가 줘야 되냐? 그러면 학교라는 객체가 줘야 된다. 그럼 학교라는 객체는 학생한테는 어떤 것들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교수라는 객체한테는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객체 단위로 하나씩 우리가 어, 이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구조적이나 정보공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개발할 때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요구사항 분석에서 이야기한 것들만 가지고 개발을 해나가니까요. 근데 객체 지향 방법론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객체 단위의 개발이기 때문에 요구사항 분석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들을 객체 단위의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 개발 방법론들이 좀 고도화되면서 아까 봤던 이제 VP, 프로토타입을 활용해서 이 개발 단계에서 이거 개발의 문제가 아니야. 설계를 다시 해야 돼. 이게 앞에 단계로 이렇게 넘겨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CBD 방법론은 이 컴포넌트 기반의 방법론인데 이 컴포넌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컴퓨터 공학부에서도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어, 학과 학생들의 전체 목록을 뽑아서 뭐 MT를 갈 거니까 MT 간다는 발송 문자를 보내는 그런 기능이 필요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기능을 하나 구현을 합니다. 컴포넌트 하나를 구현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컴퓨터 공학부뿐만 아니라 뭐 전자공학과도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컴포넌트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름만 컴퓨터 공학부에서 전자공학과로 바꿔가지고 그에 맞는 학생들을 그 컴포넌트 안에 넣어주면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 단위, 어떤 기능 단위의 이런 개발을 하고 그 기능을 다른 컴포넌트, 다른 객체, 다른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다면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재사용성을 좀 극대화시킨 이런 방법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은 업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면 그 앞뒤 상황 상관없이 난 이걸 하는 게 중요해. 이걸 하게끔 도와줘. 이걸 해야 돼. 라고만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이고 정보공학 방법론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데이터가 어디 있냐. 그럼 그 데이터를 내가 얻고자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거고요. 객체 지향은 이 상황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기능들은 이 객체인데 그럼 이 객체에서 어느 객체를 요청을 해야 되고 그 객체는 내가 원하는 기능을 주려면 어느 객체에서 받아와야 되는지 객체 단위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다시 이 구조적 방법론으로 돌아가는 건데 컴포넌트 단위의 아주 작은 단위의 이 일들을 컴포넌트라는 형태로 개발을 해서 그 컴포넌트 단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CBD 방법론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각 이 개발 단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요구사항 분석은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 분석은 내가 뭐 우리 자체 개발이면 뭐 이 설계자가 하면 되겠지만 보통 이런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라면 고객사, 이 소프트웨어를 필요라 해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 사람한테 가서 계속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이 소프트웨어 그러면 반응 속도는 몇 초 이내여야 됩니까? 우리가 관리할 데이터는 뭐 한 달치입니까? 1년치입니까? 이런 것들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기반으로 그 요구사항들을 구현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겠죠.
그러면 서버는 성능이 이만큼 돼야 되니까 우리 자체 서버로 하자. 아니면 성능이 우리가 자체로 구현하려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아니면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자. 이런 설계 단계에서 그런 이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게 되고요. 구현 단계는 이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에 맞추어서 실제로 개발을 하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래밍 개발 자체는 소프트웨어 공학 전반에서는 아주 작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요구사항 설계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개발된 것을 다시 또 테스팅, 잘 개발되었는지, 요구사항 분석들에 하나하나에 다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설계 때 이야기한 어떤 방법이나 도구들을 그대로 잘 지켜서 썼는지, 그리고 뭐 실제로 우리가 요구사항 분석이나 설계에서는 이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또 하드웨어의 스펙이 모자라든지 해서 또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테스팅 단계에서 다시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이 개발 방법론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애자일. 이 애자일 선언문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 애자일 방법론,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주요 이 애자일 방법론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게 탑시드에 있는 건 지금 그대로 쓴 거다 보니까 뭐 제가 특정적으로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탑시드에서는 요렇게를 시험의 범위 내부로 본다는 거고요. 네, 스크럼, XP, 린, 애자일 업 이렇게 네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이 XP입니다. XP. 중소규모 개발에 90년대에 등장한 중소규모의 조직에서 경량화시켜서 중소규모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구조에서의 개발을 하는데 이 XP 같은 경우는 테스트 주도 개발.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되게 번거롭지만 요즘에 개발된 탭은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 그러니까 일일 매일매일 빌드하고 매일매일 테스트합니다. 내가 기능 하나 구현했다. 그 함수 하나를 빌드해서 테스트.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 각각의 개발자가 매일매일 빌드한 걸 매일매일 통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루하루 매일매일 프로그램의 진행 단계가 체크되고 그에 맞추어서 원래 내가 설계했던 것만큼 개발되는지 개발되고 있지 않은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럼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정의해 놓은 게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저 스토리 요구사항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요구사항들 가지고 이제 릴리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 릴리즈 계획에서는 뭐 일주일 단위, 뭐 며칠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오늘은 무슨 함수 만들어야 되고 다음 주까지는 무슨 함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스파이크, 이 어려운 요구사항, 이 유저 스토리에서 내려온 이 요구사항들 중에서도 조금 빡빡한 요구사항, 그 어떤 성능 목표치도 좀 높고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뭐 스파이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스파이크들은 릴리즈 계획에 반영을 해서 개발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이 스파이크들,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나서 불확실한 추정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한 거죠. 개발 스파이크로 개발을 입력하고 나면 이제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나면 릴리즈 계획에서 믿음직한 추정, 너 잘 만들었어. 그러면 릴리즈 계획에서 통합한 것을 릴리즈 계획으로 다음 주기로 넘깁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기에 이 릴리즈 계획들을 뭐 일주일치를 모아서
업데이트를 할 건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할 건지, 아니면 이거 업데이트 안 될 것 같아. 고객이 너 이 수준이면 릴리즈 못해, 업데이트 못해. 그러면 다음 주기로 넘겨놨다가 또 다음 릴리즈를 받아서 두 개의 릴리즈를 한 주기로 합쳐서 또 승인 테스트.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또 가져와서 다음 주기에 승인 테스트. 그래서 고객이 승인한 부분만 릴리즈로 실제 반영으로 가게 되는 이런 단계. 중간중간 뭐 승인 받아야 되고 테스트해야 되는 단계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기시나 이런 걸로 이제 여러 개발자들이 동시에 개발하고 중간 관리자들이 그 각 단위 테스트들을 수행해서 그 단위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그때 릴리즈하고 배포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에서는 이런 XP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XP의 뭐 실천 방법이라고 해서 각 이 XP의 담당자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개발 파트는 요구 사항은 만족시키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설계를 해야 되고 테스트 기반, 코드를 작성하기 전부터 테스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내가 작성해놓고 테스트를 작성하게 되면 내가 만든 코드가 잘 돌아가게끔 테스트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코드 작성 전에 이 코드를 만들고 나면 이런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테스트 도구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코드를 작성하고요. 리팩토링, 코드의 중복과 복잡성을 제거해서 기존 코드의 디자인. 사실 이런 기능은 코드 디자인 향상, 코드의 뭐 가독성 향상 이런 거는 요즘 뭐 챗GPT 같은 언어 모델들이 되게 잘하고 있죠. 그리고 코딩 표준, 코딩의 표준. 어떨 때는 포문으로 하고 어떤 알고리즘에서는 Y문으로 하고 막 가독성도 없고 막 이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언어 모델들이 되게 잘 할 수 있고요. 짝 프로그래밍은 두 명의 개발자, 두 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같은 어떤 프로젝트 영역을 가지고 서로의 코드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같이 개발을 하는 짝 프로그래밍. 이것도 사실 뭐 개발자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들은 아닌데, 요새는 뭐 SV나 Git 쓰면은 매일매일 볼 수 있죠. 저 사람이 오늘 어, 코드를 얼마만큼 했네, 뭐 했나 볼까, 이런 거 서로서로 이제 감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 공유. 그래서 항상 소스 코드를 서로서로 공유하고 누구든 수정할 수 있게 해서 훨씬 더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지속적인 통합. 이 각 단계마다, 각 주기마다 코드를 계속 통합하면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라는 겁니다. 개발자들한테. 사실 이 개발자들이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뭐 회사 학교에 있을 때야 뭐 친구들끼리 소스 코드 보여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직장에 가서는 요 기능도 사실 XP, 에자일의 요 XP도 사실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체 계획과 주기 계획을 어, 비즈니스, 고객도 생각하고 기술적인 측면, 실제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세우고 실행을 하고 나서 또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이걸 조금씩 바꿔가면서 실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게끔 계획을 해라. 그리고 작은 릴리즈, 이 지속적인 통합이 자주 발생하면 이 통합을 가지고 작은 릴리즈를 고객한테 계속 보여주면 고객이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작은 릴리즈들도 잘 해야 되고, 메타포, 시스템의 전체 모습을 쉬운 그림과 스토리로, 그래야 내가 이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메타포도 중요한 실천 내용이고요. 뭐 환경은 뭐 이때도 있죠. 90년대에서 나왔습니다. 주 40시간. 품질의 유지를 위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지 마라.
그리고 현장 고객.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이 개발 현장에 상주하게 해라. 그래서 고객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게끔 해서 피드백을 잘 바로바로 불필요한 그런 시간들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빠르게 이 고객이 피드백을 주고 그걸 반영해서 개발을 잘하자. 이게 사실 9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 2020년대에 들어도 아주 혁신적인 이야기들이긴 하죠. 개발을 좀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걸로 해본 학생들은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요 애자일 개발 방법론의 SP 실천 방법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내용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뭐 실시간 수업을 듣지 않으셔서 실시간에 질문을 못 하신다면 그, 사이버 캠퍼스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궁금한 점, 제가 설명했던 것들 중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강의 교재 자체는 에센스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네, 일단 탑시대는 요만큼이 언급되어 있어서 요만큼 하는 거고요. 궁금한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